자, 이제 정말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현실로 왔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더 간결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양 평촌 지역에서 최근 분양 완판을 했던 아파트가 대거 미계약이 발생했는데 미계약 수준이 상상 외입니다. 50%가 넘습니다. 이 정도로 미계약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무리 신축이라도 비싸거나 또는 구조가 잘못 나왔거나 또는 입지가 안 좋으면 또 쳐다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특히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이제 패닉 수준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하락 수준이 아니라 패닉 수준에 왔습니다. 청약 통장을 이제 아예 포기하면서까지 당첨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당첨이 됐는데 청약을 포기하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제가 다시 또 물어봅니다. 계약을 망설일 걸 왜 청약을 넣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한번 넣어봤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당첨됐다고 해서 계약할 리가 없겠죠.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일단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이 되면 혹시나 붙을 그 피를 붙여 팔아볼까 하다가 피가 안 붙을 것 같으면 포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위치가 참 좋습니다. 범계역 바로 옆에 있는데요. 아크로 베스티뉴, 이 아파트가 지난 11월 19일에 1순위 청약을 진행했었는데 전체 1011세대 중에서 조합원분을 뺀 217가구의 청약을 했는데 1299명이 접수를 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5.6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B타입의 경우는 경쟁률이 19.29대 1 정도로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중에서는 결과가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당 계약 단계에서는 상당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계약률이 43%밖에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뭡니까? 다시 무순위 청약이 시작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25년 내년 3월로 이제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입주 시간까지 계약과 잔금 치는 기간이 너무 짧죠. 요즘 여기 말고도 미계약 사례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계약률까지 높다, 이건 예전처럼 이렇게 판단할 수 이제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새 아파트 분양은 받고 싶고 또 입주해서 살고도 싶어도 당장 대출 규제와 금리가 부담되기 때문에 정말 망설여지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또 인하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시그널들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정말 갑자기 뚝 이렇게 내려갈 리는 없기 때문에 금리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평촌 아크로 베스티뉴, 여기 위치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좋습니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초인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나 위치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가격이었다고 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가 15억 원에 달하는데 이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약금과 잔금 일정이 15억 정도를 준비하기에는 빠듯합니다. 평촌 지역의 대장 아파트다라고 하는 곳과 좀 비교를 해보면 평촌역 북쪽에 관양동의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어진 지 한 9년 차가 됐는데 전용 84 기준으로 최근 실거래가가 12억 중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가 84 기준에 15억 중반대인데 여기는 15억입니다. 전용 면적 84의 경우 분양가가 15억이 넘는다는 것은 안양 지역에서는 역사상 처음 있는 가격이죠. 그리고 이 아파트는 후분양입니다. 그러니까 후분양이기 때문에 시공의 장점 다 지어놓고 파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있고요. 또 DNC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딱 붙였기 때문에 좋은 점을 내세워서 분양을 했지만 1차적 결과는 그야말로 참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가 15억이 되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거액의 대출 부담이 올 수밖에 없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청약 당첨이 돼도 선뜻 계약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안양 평촌 지역은 우리나라 아파트 값의 평균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많이 살고 있고요. 또 교통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인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4억, 15억은 이 지역에서 비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 지역의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동안 아파트 값이 하락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3년 전보다 한 20%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대략 10% 정도 반등을 했죠. 문제는 10월 들어서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매물은 쌓여가고 있는 중에 분양을 했죠. 그래서 청약 결과, 묻지마 청약으로 인해서 청약 결과는 좋지만 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양할 때 가격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거 하나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분양이 잘 된다고 해서 분양가를 막 높게 잡아서 이익을 보려고 하면 정말 안 되는 것이다, 이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대구 하면 부동산으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은 도시다라는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DLENC가
안양 범계역의 분양은 미계약으로 무순위 청약을 해야 되지만 이번 달 초에 대구에서 분양한 이편한 세상 명동역 퍼스트마크 이 아파트는 일반 공급 1112가구가 모두 100%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같은 회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그것도 대구가 지금 미분양의 무덤인데도 이게 100% 분양 완료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가격입니다. 이편한 세상 명동역 퍼스트마크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타입이 올해 대구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구에서는 가장 좋은 흥행을 한 거죠. 전용 84가 33.9대 1의 경쟁률을 보여서 1순위에서만 7,580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습니다. 이편한 세상 퍼스트마크는 대구에서 명동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 입지도 좋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분양 가격이 여기에 6억 원 중후반대로 나오면서 가격이 아주 합리적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판을 한 겁니다. 이편한 세상 퍼스트마크 역시 아크로 베스트뉴처럼 후분양이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자, 입지가 좋고 학군이 좋고 생활 편의시설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의외로 높다 싶으면 분양에 실패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건설사 브랜드 중에 아크로라는 브랜드는 하이엔드를 내세운 브랜드입니다. 좋은 입지에 분양하는 곳이 많아서 미분양을 거의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DLENC에서 짓는 아파트들마저도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양 범계역 아크로 베스티뉴 이 아파트 준공 후에도 악성 미분양 물건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줍줍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DLENC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브랜드 차이가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도 이보다 더 미분양을 많이 겪고 있다 이거죠. 현대건설의 경우도 2025년 입주 예정 단지가 1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7개 단지가 현재 분양 중인데 청약 미달 세대수가 1223세대나 됩니다. 많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대형 건설사들의 유동성 문제도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이 이렇게 유동성 문제 얘기가 슬쩍 나오면서 한남동이나 압구정동 과연 현대건설에서 이걸 수주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분간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 청약도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도 부동산 분양 시장도 양극화라는 것이 더 확실하고 뚜렷해질 수 있다. 자, 입지가 확실하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 아파트 단지는 분양의 경우 과수요를 보일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단지는 미분양 리스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아파트 분양 가격은 높고 또 가격에 대한 부담은 더 가중되고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부동산을 아무거나 막 살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사느냐를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된다면 그런 선택에 앞서서 꼭 표용호TV를 자주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표용호TV에서 노원구 월계동의 광운대역 일대를 임장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었죠. 이 썸네일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본 어느 지상파의 방송사의 부동산 기자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을 했는데 당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이 계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제게 묻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버거우면 계약하지 마시라. 단 거기는 몇 년 후에 더 비싸지고 살기 좋아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옥석을 가리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라는 것이 주거의 편리성과 또 미래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갖춘 재화이기 때문에 잘못 사면 자산이 줄어들고요 쪼그라드는 겁니다. 잘 사면 자산이 불어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 물건이 올해만 13만 건에 다다랐습니다.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의 경매 물건이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건물, 집합건물 모든 게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2만 9,7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경매 건수가 더 집계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아마 경매 건수가 14만 건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매 건수가 지난 2023년 작년에는 10만 5천 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것보다 한 35% 올해는 증가한 겁니다. 경매라는 게 참 마음 아픈 겁니다. 경매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도 뜻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경매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는 매물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업자 대출 담보로 잡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임의경매라는 것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가 바로 임의경매죠. 냉정하게
만약에 3개월을 못 갚았다고 해서 바로 경매로 넘기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3개월을 넘기고 4개월이 되면 바로 금융권에서는 경매로 넘깁니다. 경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는 잘 나오지 않지만 하락할 때는 생각보다 그 숫자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데요. 그 이유는 급등할 때는 팔아서라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하락할 때는 팔리지도 않기 때문에 경매로 쏟아지는 겁니다. 경매 물건 숫자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부동산 가격이 최고가로 막 급등할 때 그때는 6만 6천 건 정도가 됐습니다. 22년에는 6만 5천 건, 그리고 23년 작년에는 10만 건으로 또 확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까지밖에 집계를 안 했지만 12만 9천 건이 넘는 거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이어지고 거기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게 맞물리면서 경매가 2배 정도로 급증하게 된 겁니다. 올해 경매 건수 10만 9,703건 중에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 경매 건수가 5만 1,85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의 임의 경매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경매 물건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자, 23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는 3만 5,149건이었으니까 작년보다 무려 48%, 대략 50% 정도 증가한 겁니다. 자, 이걸 좀 다시 분석을 해보면 집값 하락기 때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산 게 아니라 집값이 상승할 때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올라타신 분들, 바로 이른바 영끌로 매입을 했는데 사정이 생기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사람들은 아니 그거 팔아서 빨리 해결하면 되지 왜 경매로 넘어가게 만드느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값 하락기에는 팔려고 내놔도 안 나갑니다. 경매 나온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에 매수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남들이 살 때 나도 조급해서 막 따라서 무리해서 사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경매가 젊은 영끌이 많은 중저가 아파트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죠. 지난 6월에는 서초구의 반포자이 아파트, 엄청 비싼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 경매로 나왔습니다. 전용 297제곱미터의 초대형 펜트하우스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저렇게 비싼 아파트도 경매로 나오는구나 하고 놀랬습니다. 반포자이 전용 면적 297제곱미터가 2017년에 32억 원에 매매 거래가 됐습니다. 경매 나올 당시에 감정평가 금액을 보니까 74억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경매로 나올 수 있지 생각이 들지만, 이 아파트가 2022년에 48억 원의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샀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전세를 줬으니까 이건 뭐 이익이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48억 전세금을 받아서 뭡니까? 다른 곳에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전세금을 못 돌려준 겁니다. 아무튼 펜트하우스도 지금 경매로 나오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을 드렸었죠. 경기가 어려워지고 침체가 오면 중산층만 힘든 게 아니고 부유층도 갑자기 망하는 사례들이 나온다. 그 이유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돈이 모여서 부유층의 이익으로 가는 것이 돈의 순환 구조인데, 침체가 오면 서민층이나 중산층도 힘들지만 결국 부유층은 더 크게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을 자꾸 부풀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경매는 강남권에 아주 많습니다. 역시 올해 6월 달에 대치동 은마 아파트의 경우도 경매로 나왔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나왔는데 이 아파트가 2016년에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상속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상속세를 못 내면 세금 대신 아파트를 뺏기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유명한 연예인이 살던 그 한남동에 나인원 한남도 경매로 나왔다 뉴스에 났습니다. 이렇게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남들이 볼 때 부자들의 아파트도 지금 경매로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경매 매물들은 IMF 외환위기 때나 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잘 안 나오던 매물인데 요즘은 경매 시장에서 이런 매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임의 경매 건수를 지역별로 보니까 경기도가 1,69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23년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하면 73%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자, 대출을 조이고 집값이 하락하니까 경매가 많아진 겁니다. 경매가 또 많은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부산입니다. 6,400건이 넘고요. 서울은 5,400건이 넘습니다. 인천 역시 3,800건이 넘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서울이 5,466건, 5,400건이 넘는다는 건데,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숫자랑 경매로 나오는 물량의 숫자랑 합치면 공급이 부족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서울은 악성 미분양이 3년 만에 최대치로 나왔습니다. 악성 미분양이란 게 뭡니까? 준공 후에도 거래가 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를 말하죠. 왜 이게 악성이란 단어가 붙냐면 분양이 안 되면 시공사나 조합에 돈이 돌지 않아서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걸 악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 주택 중에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총 523가구입니다. 뭐 겨우 500가구 조금 넘는 것을 가지고 뭘 그러냐 이러실 텐데 2021년 최고가를 찍을 때 그때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55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9배 정도 늘어났죠. 자, 서울 지역별로 보자면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동구입니다. 251가구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 강서구, 광진구, 양천구에도 있습니다. 강북구에는 23가구. 생각보다 강북구에 좀 적죠. 자, 공급이 그만큼 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가격 방어가 안 되는 지역의 경우 악성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고 있고요. 가격 방어가 좀 되는 지역은 계속해서 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도 다 같은 서울이 아니라 입지나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이다라는 겁니다. 자, 강남의 경우는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완판을 하지만 초고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하이엔드 주거용 빌라 같은 것은 지금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자, 결국 하이엔드가 서울 집값, 땅값을 띄워놓고 정작 본인들은 미분양으로 안 팔리고 있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잘 보셔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고가의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무너질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얘가 하락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는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시장이 무너지면 부동산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심리가 당분간 크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관건이 뭐냐면 부동산 정책이 계속 대출을 퍼주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지금 대출을 풀어줬습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누차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내년 7월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멈추거나 어쩌면 미뤄질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으면 다시 규제 해제 정책들이 나올 수 있고 지금은 또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12월 17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좀 풀어주기로 또 결정했죠. 자, 아무튼 이렇게 부동산을 뭔가 한 방향으로 예측드리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정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똑부러지게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일본의 노무라증권에서 전망한 전망치를 보니까 연 2.25%까지는 인하할 것이다 라고 노무라증권에서 예측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요 과연 어떤 작용이 생길까요? 저는 금리를 내리고 대출을 아무리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금리 인하 효과, 규제 해제 효과보다는 경기 침체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위험한 단계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요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정말 옥석을 잘 가리시고 옥석을 가리는 것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신중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나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사서 인생 2막을 준비하시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어쩌면 앞으로 아주 커다란 기회가 오고 있음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곧 다가올 기회들을 놓치면 다시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서 배웠습니다. 빚으로 빚을 갚으면 빚만 늘어난다. 빚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는데 좋은 빚은 소비하는 빚이 아니라 투자의 빚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시나 생각한 대로 또 정부가 부동산 금융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 안정화, 가격 하향 안정화 이제 이거 물 건너갈 수도 있고 또다시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년 7월에 시행될 스트레스 DSR 3단계도 내년 가봐야 한다. 어쩌면 미루거나 폐지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현실로 온 것 같습니다. 오늘자 12월 17일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정부가 당초 예정한 전세대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 방안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사실상 전세대출을 조이면 초반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나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산층이나 서민층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전세대출을 조인다는 것이 전세대출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대출의 양을 조이거나 자격 제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진단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없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내수 부진을 꼽았고요. 두 번째는 고환율과 같은 외부의 악재가 나타났고 또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지점에서 탄핵 정부까지 맞물려서 실물 경제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분위기가 더 커지게 되니까 실질
실질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보다는 내수 진작으로 정책 방향을 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수 진작을 꼭 이렇게 주택과 관련된 대출로 띄우려고 하는지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대출이 늘어나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더 생기면 내수는 더 안 좋아지는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대출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정책을 또 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 댓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기존 방안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가계부채 폭증 우려보다 민생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에 주력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탁 틀었습니다. 자, 이 말은 가계부채가 폭증하든 말든 일단 시중에 돈부터 풀겠다, 그래서 부양을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사실 DSR의 개념이 뭐냐면 Debt Service Ratio라고도 하죠. 자,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돈 빌린 사람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죠. 이건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사항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서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고수해 와서 집값이 조금 안정이 되고 대출도 늘어나는 양이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없던 일로 확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세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집값은 더 상승하고, 또 상승한 만큼 그 상승분만큼 또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방부동산 침체 등으로 부실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로 지방에는 수도권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된다, 이런 절박함도 묻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지금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너무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일건설, 여러분 잘 아시는 건설사입니다. 제일건설도 지난주에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부산의 시공능력평가 7위 종합건설사인 신태양건설도 부도를 맞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아파트 값이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뛰고 땅값도 사상 최대치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가격 상승을 맛봤지만 결국 이런 것이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소득 대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빚으로 거품을 일으켜 오르는 것은 언젠가는 터진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오른다, 아니면 소득 대비보다 좀 더 오른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감당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소득 대비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감당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정부가 전세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을 내년 이후로 연기한 것의 가장 큰 이유가 지방건설, 부동산을 중심으로 내수 침체 상황이 정말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계대출 관리를 당분간 은행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 자율에 맡긴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아주 당연한 방법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과열 현상을 만들어서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시장 자율에 맡기면 버블도 이게 심해질 수 있고요. 또 그러다가 한쪽에서 버블도 터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누구는 부도가 나고 또 누구는 이것을 싸게 살 수 있지만 과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은행은 결국 이자 장사를 해야 살아남는 곳이고, 또 이자를 못 받으면 그 담보를 처리해야 은행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금융당국이 만지작거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을 DSR에 포함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이것도 중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단한 것도 결국 주택 가격을 다시 좀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마디로 빚 늘어날 일만 남았습니다. 최근 주요 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꺾였었죠. 지난 7월에는 5조 4천억, 8월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를 앞두고 이게 몰리면서 9조 2천억으로 증가했고, 또 9월에는 5조 7천억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10월 대비 1조 4천억 정도 준 5조 1천억 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뭐가 줄어들었죠?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히 줄었죠.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뭐가 또 줄어듭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대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 요인을 풀어줬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다시 또 뛸 수 있다, 저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이 줄었다는 것은 가계대출 양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증가폭이 줄었다는 겁니다. 증가폭이 줄던 말던 가계대출은 뭡니까?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제1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조이니까 오히려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의 대출은 늘어났습니다. 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이자 감당이 좀 더 늘어난다, 부담이 좀 더 늘어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지금 이렇게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변화가 생기면서 시중은행들은 발이 좀 빨라졌습니다. 가계대출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움직이는 은행이 바로 신한은행입니다. 25년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이게 확대하고 분양주택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은 못 잡고 은행은 돈 벌고 서민과 중산층은 주거 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출을 늘려줘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보탬이 되면 좋을까요? 아니면 대출을 좀 줄이고 조여서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질문을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대출을 늘려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대출을 줘요 어렵더라도 보릿고개를 이겨내야 할까요? 야, 미쳤다 미쳤어. 이거 정말 위험한 건데 이거 다 죽는 거야 이거 지금. 자, 지금 환율이 한마디로 초비상 상황입니다. 세간에서는 미 연준 의장 파월이 산타를 쫓아냈다라고 할 정도로 증권시장에서는 연말 산타 랠리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주식 가격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설마 여기서 멈추겠지 했는데 더 내려가고 있는 거죠. 주가 방어조차 안 됩니다. 환율이 15년 만에 1450원을 돌파해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율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지금 급매물이 막 쏟아지면서 코스피는 2400선도 깨질 것이다, 2200, 2100선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감돌고 있죠. 환율이 1450원대인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으니까 2009년 3월 이후죠. 그러니까 15년 9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지금 고환율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환율 1450원이 주는 충격, 그리고 1,500원을 뚫을 것이다, 심지어 1,600원도 바라본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환율이 이렇게 치솟은 이유가 뭐냐? 바로 미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통 내년에는 4번 정도 내릴 것이다 예측했는데 2번만 내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인데, 미국은 기준금리를 지난 9월에 또 11월에 그리고 엊그제 12월 18일 0.5, 0.25, 0.25 이렇게 3번 내렸습니다. 인하를 한 것은 시장의 호재였다고 하겠지만 금리를 내리면서 한 발언이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정도로 주식과 환율이 아주 예민한 거죠. 미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보니까 내년엔 금리 인하를 1번 또는 2번, 3번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2번만 해야 한다가 가장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지나면 1600원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 문제가 정말 커집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기업의 매출이 200억인데 전기료가 100억이다. 그래서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우라통이 터진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매출이 200억인데 전기료가 100억. 여기에 인건비, 재료비, 공장 감가상각비를 따지면 일을 하면 할수록,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이거 여러분 버틸 수 있을까요? 산업용 전기료가 지난 11월 24일부터 킬로와트당 평균 9.7% 정도 인상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전기료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료만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많은 원자재와 완제품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서 똑같은 물건을 수입할 때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게 되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물가가 올라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면 금리 감당이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지금 초비상 상황에 몰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가만 이렇게 되면은 밀가루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데 환율이 올라서 밀가루 값이 막 상승하면 라면, 국수, 빵값 이런 거 다 올라가잖아. 이렇게 되면 사람들 혹시 라면 사재기하고 그런 거 아닐까? 내가 한국 미래가치 포럼이라고 기업인들과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또 커뮤니티하는 단체 운영하는 거 알지? 거기에 라면 공장 사장님도 있는데, 이기철 대표라는 분인데 라면 한 박스 보내준다고 어제 문자가 왔거든. 일단 라면 받아놓으라고. 일단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닐까? 한국 미래가치 포럼은 내년에도 계속 하시는 거죠? 물론 내년에도 5기가 내년에 시작하지. 자, 그건 그렇고, 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오히려 이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또 그거 반대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랑만 비교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환율이 오르면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큰 이익을 보기가 어려워지겠죠. 또 환율이 올라도 금리만 내려가면 괜찮아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면 이걸 막으려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두려워지죠. 또 이자 내느라고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경기 침체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엔 금리를 더 내려주고 대출을 늘려준다라고 지금 방침도 나왔는데, 여기서 더 침체되면 정말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가 금방 느낄 수밖에 없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가 환율이 오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환율 방어를 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역시 오릅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얼어붙을 수가 있죠. 지금 그런 시장이죠. 두 번째는 반대급부입니다. 건축 비용이 또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양가는 더 올라갑니다. 건축비가 올라가면 공급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가격은 또 뭡니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이게 결론일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경제 불확실성을 점점 키우면서 소비 위축을 불러오죠. 소비 위축은 부동산 시장에도 관망세를 더 확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래를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거나 또는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안양 범계역에서 DLENC가 아크로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했는데 이게 미계약이 50%가 넘게 났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요즘 정말 입지가 좋거나 가격 메리트가 없는 것이면 분양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 공포까지 온 겁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나 사람들은 사지 않는다. 사람들이 사지 않으니까 뭡니까? 다시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좀 근시안적 관측이고요. 좀 더 멀리 원시안적 관측으로 보자면 분양이 안 되면 공급이 움츠러드는데 가격은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되면 어느 날 다시 가격이 급등할 때가 옵니다. 침체가 지속되면 금리도 내려가고 공급도 원활해지면서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런 시간, 이런 사이클이 어느 정도 시간 차이로 오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거대한 사이클을 맞출 자신은 없습니다. 아마도 저 말고도 아무도 이걸 못 맞출 겁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 그러니까 다음날 가격이 얼마인지, 그 다음날 가격이 얼마인지 이걸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다만 이런 형태로 아파트 가격이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높은 가격에 무리해서 영끌을 땡겨서 피해를 보시는 일들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겠죠. 혹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이 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환율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엔 환율보다 우리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리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금리가 하락하면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금리가 떨어지면 부담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시중에 돈이 막 돕니다. 돈이 돈다는 것은 뭡니까? 경기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이게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중국의 금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속도로 금리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혹시 일본처럼 초저금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염려냐? 자, 이해하기 쉽게 물가가 급등하는 거, 이거 무섭죠. 그런데 물가 하락이 더 무서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물가 하락하는데 왜 무서운가요? 물가는 하락하는데 뭡니까? 아무도 안 사. 경기 침체예요. 이 정도로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겁니다. 일본이 이런 식이죠.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가 바로 일본의 경제, 물가 하락 경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거나 또는 사고 파는 것보다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훨씬 이익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작동이 안 되고 멈추게 되는 게 바로 이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자, 물가가 비싼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되죠? 디플레이션이 오면, 자, 지금 중국 부동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실투성이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죠. 놀랍게도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0.3입니다. 상당히 낮죠. 물가가 지금 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 경제 어떻습니까? 지금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1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1.5%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평균 물가 지수는 2.0보다는 좀 물가가 낮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1.5%인데 왜 이렇게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걸 자세히 보니까 우리의 먹거리, 장바구니 물가를 알 수 있는 농수축산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5%입니다. 비싸죠? 이렇게 되니까 외식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고 다른 것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금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라고 하면 우리는 대출 받을 때 앞으로 내가 내야 되는 이자 정도로 생각하는 게 금리죠. 전 세계의 금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 중에 10년 만기물을 기준적으로 삼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중국의 10년 만기 중국의 국채 금리가
최근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금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고 그냥 비축하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완전히 위축되는 거죠. 요즘 중국인들 우리나라에 관광 와서 돈 안 쓰지 않습니까? 보니까 중국인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주도에 가보니까 그냥 응가만 하고 갑니다. 자, 도대체 지금 중국의 사정이 어떻길래 이 상태일까? 자, 의구심이 들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 회복이 좀 힘들어집니다. 또 대미 수출도 막혀서 내년 상반기에는 역성장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오고 있다고 여러분 직감하셔야 됩니다. 지금 금융업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아파트값 떨어지는 그 속도, 이게 얼마나 빠를지 가늠할 수조차 없을 정도다, 이렇게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돈이라도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된다. 무조건 뛰는 부동산, 더 오를 것이라고 믿고 이걸 올라타시는 분들,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이엔드의 초고가의 강남 부동산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 영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는 항상 이런 위기에 만들어집니다. IMF 때 부자가 갑자기 망한 사람들도 많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IMF가 지나고 정상화됐을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위기에 쫄지 말고 당당하게 준비하자. 그러면 가난이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